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도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16명이 발생했습니다. 79일째 네 자릿수 기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다음 주 본격적으로 나타날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추석 연휴 기간은 계속 1,700명대가 계속 나왔고요. 네네. 그리고 수도권에서 굉장히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연휴 때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으로 가서 전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지금 진단 좀 해주시죠. 일단 최근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 요일별로 봤을 때는 계속 최다의 확진자 수를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물론 추석 연휴 바로 직전에는 검사 건수가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예비 차원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선제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은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네. 그럼에도 진단 검사 건수가 보통 우리가 평일 기준보다 2배 정도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진자 수는 크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또 관건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연휴이기 때문에 검사 건수가 줄었는데도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향후에 이제 바로는 내일부터 그리고 이번 주말 그리고 다음 주 초반 당시에는 이제 아무래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은 내일부터 향후 일주일 정도까지의 확진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은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역 당국에서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진단 검사 좀 적극적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는데 비염이나 감기 환자가 또 증가할 만한 계절 환경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진단 검사에 있어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저 포함해서 호흡기 증상, 어떤 종류든 간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절기다 보니까 비염 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예. 감기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진단 검사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진단 검사를 받게 되면서 실제로는 이 확진자를 선별해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로 가지고 이제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 중에서 확진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을 선별해내야 되는데 이게 다소 지체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 기회가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 검사가 늘어나면서 나올 수 있는 단점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류든 간에 이제 호흡기 증상을 보이게 되면 진단 검사를 받은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증상 자체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좀 힘든 거죠, 교수님? 어렵습니다. 실제로 독감도 그렇고 감기도 그렇고 코로나19와 구분하기 상당히 어렵다. 특히나 지금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감기하고도 초기 증상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그러니까 임상 증상만으로는 코로나19를 선별해내기는 상당히 어렵다. 다만 후미각상실 정도는 코로나19에 보다 더 이제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부분은 우리가 임상 증상상으로 찾아낼 수는 있는데 나머지 증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감이나 감기와 구분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감기 비슷한 증상이 있다 싶으면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게 그러면 코로나 검사인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루라도 빨리 선별을 해서 이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받아야 될 검사는 코로나 검사고 만약에 코로나19에 걸렸는데 일반 동네 의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독감 검사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과정에서 또 전파가 이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 검사가 제일 첫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새 또 7월 이후에 여름 때부터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격투기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샤워장 같이 쓰면서 전파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이분들 중에서 약간 불만이 있는 분들이 나는 동선이 겹치지도 않았는데 2주간 자가격리하라고 하더라. 근데 그게
구청마다 다르고 역학조사관마다 다른 것 같다.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냐, 이 제재에 대해서 이런 불만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일부 사례 중에는 형평성이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역학조사관들도 나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제 노하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제 크로스핏 최근에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에서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 일단 크로스핏 같은 경우에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비교적 격렬한 운동에 속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과정에서 물론 마스크를 철저히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호흡이 가빨라지게 되면 이 마스크하고 안면 부위가 이렇게 딱 밀착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예. 그러면서 비말이 새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공기 중에 있는 비말이 흡입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바로 뒤에 이어 있는 수업 시간대였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들은 역학조사관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따라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다 규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대상으로 접종센터를 설치를 하고 또 출장 접종도 지원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 이 시점에서 외국인 확진자 현황은 어느 정도의 상황입니까? 일단 지금 외국인 그 근로자들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 그러니까 보통 최근에 7월부터 크게 증가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외국인 확진자 감염자 숫자가 2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 수치가 그러니까 국내 누적 환자의 한 7.5% 정도 되는데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확진자 규모가 한 7천 명 남짓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 그 이외에 뭐 7월, 8월 특히 8월 같은 경우에는 6천 명이 넘어서는 수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1년 6개월 동안의 누적 환자 수보다 거의 육박하는 정도의 확진자 수를 한 달에 보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 최근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에서 급속하게 확산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제 예. 그 와중에 주로 집단 생활을 많이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그 그룹에서 확진자, 그러니까 감염원이 노출이 됐을 경우에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양상은 보이고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상황이 국내의 어떤 코로나19 확진 상황 또는 전파 양상하고 또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숙식을 같이 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백신 접종률이 국내 1차 접종 기준이 70%를 넘었는데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50%를 채 못 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이 지금 접종을 안 받고 계신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에 대한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부가 지금 9월 말까지 뭐 초반에 고령층 어르신들 백신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18세 이상 안 맞은 분들 많으셔서 9월 말까지는 사전 예약 받겠다. 근데 10월부터는 안 받을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네네. 그분들 어떤 그 유인책이 또 필요할 거예요? 백신을 접종 시키기 위한? 뭐 일단은 지금 접종률 그러니까 미접종자분들 예약하지 않으신 분들이 한 577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지금 며칠 동안 예약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데 1.8% 정도밖에는 안 올랐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종률을 끌어올리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월 이후에는 접종 예약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글쎄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론 독려를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분들이 접종을 더 받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전략일 수는 있는데 네. 뭐 그 부분은 10월 이후에는 예약을 안 받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일단은 글쎄요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접종을 안 받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해외 사례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에 대한 기피 현상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는 이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고 예. 안전성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고연령층도 한 110만 명 정도가 아직 그러니까 접종을 안 받고 계신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그 백신 접종을 맞았을 때에
그 이상 반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예. 젊은 층도 마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성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부분이 관건이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노바백스 같은 경우가 비교적 지금 mRNA 백신보다는 훨씬 더 안전성이 높을 걸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백신들을 도입을 빨리 추진을 해가지고 접종을 계속 높이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화이자나 모더나 맞은 사람들이 1, 2차 중에서 2차가 더 아팠다. 네네.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화이자와 모더나를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화이자 같은 경우에 2차 접종을 받았을 때 1차 접종 대비 한 2배 정도 이상 반응 건수가 늘어나고요. 모더나는 무려 10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되어 있고 예. 반대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0배 정도 감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백신 플랫폼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 벡터 백신이기 때문에 이 접종을 했을 때 1차 접종을 했을 때 이 그 우리가 타겟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지만 아데노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도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차 접종 때 오히려 효과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갖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상 반응 빈도가 줄어드는 걸로 보고 있고 예. mR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모더나가 급격하게 2차 반응 때 빈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용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마이크로그램을 쓰거든요. 예. 근데 화이자는 30마이크로그램을 1회 접종량으로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코릴레이션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